이렇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니까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서양으로 들어오던 물건들, 가장 대표적인 건 비단과 향신료죠. 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싸게 공급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교역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가격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이탈리아 상인들,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향신료나 그 비단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아프리카를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감으로써 결국 인도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노력의 맨 앞장, 맨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은 포르투갈이었죠. 어떻게든지 직항로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당시로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항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때는 매우 쉬워 보이죠. 그냥 해안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 보실 것은 그 항로가 개발되기 전에, 인도양 항로가 개발되기 전에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는 과연 바닷길을 통한 무역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눈에 보시기에도 뭔가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동북 쪽에 모가디슈나 그 남쪽에 있는 마가다스카르까지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로들은 아랍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여러모로 잘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저기 뭡니까? 자바섬까지, 수마트라 자바섬까지 다 닿아 있잖아요. 수마트라 자바섬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북쪽으로 중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태평양은 태평양 나름대로 교역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포르투갈이 원하는 것은 이 모가디슈까지 항로를 개발하는 거죠. 마다가스카르까지 항로를 개발해야만 됐습니다. 물론 포르투갈로서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었겠죠. 포르투갈이 남쪽으로 항로를 개발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아프리카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게 된 이유는 이른바 바닷물의 흐름 때문이죠. 바닷물의 흐름이 적도쯤까지 내려가 보면 적도에서 다시 위로 밀리는, 쭉 밀어버리는 그런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 그러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고요하지 않아요. 바닷물은 그 나름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매우 강해서 당시의 배를 가지고는 그런 강한 해류를 거슬러 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동방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같은 사람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죠. 그는 1487년이죠. 87년에 나침반과 해도를 이용해서 나침반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또 이 당시 사람들은 불완전하나마 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떠나서 약 6주 동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올라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87년에 포르투갈을 떠났다가 88년 연말에 리스본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어떻게 해서 포르투갈이 이렇게 동방 개척에 앞장설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포르투갈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엔히크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던 거죠. 포르투갈에는 엔히크라는 왕자가 있어서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활동하기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년 전이죠. 약 60년 전에 해양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 신생 국가였던 포르투갈의 운명을 앞으로 개척하는 것은 바다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있으니까 이제 지중해 시대가 끝난다면 대서양 또는 아프리카를 따라가는 그것도 대서양 연안이죠. 그런 바닷길이 선호될 텐데 그러려면 바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리에 관한 모든 지식, 천문에 관한 모든 지식, 또 항해술에 관한 모든 지식을 모아서 해양 학교를 통해서 그 에니크 왕자가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르투갈은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 결과 해양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최고 수준의 선원들이 포르투갈의 깃발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발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 에니크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것 두 가지만 더 여러분 이미 다 설명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지만 기억을 다시 일깨워 본다면 에니크 왕자는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아프리카에는 구체적으로는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에는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프레스터란 말은 사제죠. 존 왕이 살고 있다. 그는 기독교도이다. 그러니까 존 왕을 찾아서 존 왕과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미 이슬람화 되어 있는 아프리카를 다시 기독교 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도인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프리카 항로를 찾아내는 것이 아프리카 항로를 개발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역사적 임무다 하는 생각이 포르투갈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요. 만사 무사와 같은 서아프리카, 서북 아프리카에는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황금을 포르투갈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황금을 포르투갈이 차지하려면 역시 항로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항로를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미 에니크 왕자 때부터도 교역을 통해서 사실 재미를 본 것은 아니고 교역은 교역인데 좀 더티한 교역이었죠. 즉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여기저기에 노예로 팔아서 재미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 무엇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더 큰 목적은 인도양에 진출해가지고 향신료를 가져오고 비단을 가져오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독점을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항로 개발을 서두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 이제 포르투갈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작은 포르투갈이 이 아프리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큰 나라이지만 역시 신생국가인 신생통일왕조인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경쟁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콜럼버스가 찾아낸 대서양 횡단이라고 하는 그런